오늘도 여러분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생생한 느낌을 전하는 오늘의 이야기는 젊은 부부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저와 함께 만나러 갈까요? 음악 별것 같은 사소한 것들이 쌓이다 보면 문제가 된다고 하죠. 제가 신혼 초반에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원래 요리를 하는 것을 좋아했기에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에게 요리를 자주 해주었었죠. 제가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능숙하다는 것과는 별개로 혼자서 밥상 차리기가 어려운 남자를 사양하던 스타일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큰 성인인데 혼자 밥상을 차릴 줄 모르는 남편이라면 계속해서 작은 일에 실패하는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차르를 먹으면 등신이 되나 봐. 어디 보통 사람 말인가요? 어쨌든 나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결혼 직전이나 결혼 직후 남편이 하는 일이 직업상 많이 바쁘고 시간이 불규칙하기도 했어요. 나는 일평생을 이 직업에서 할 생각은 없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짧게 일하고 싶었어. 얼른 막무가내로 결정을 내리기로 결심했어. 조금만 기다려봐요. 나는 다른 사람의 돈을 벌어다 줄 생각을 접고 내가 번듯한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거든. 지금은 시기를 기다리며 돈을 벌고 인맥을 쌓고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있어. 남편은 나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진짜로 사업 계획을 세웠거나 정확한 계획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가까운 미래에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기에는 자기 밥도 직접 차려 먹을 것이고 말이죠. 설마 지금처럼 계속 바빠서 요리할 시간도 없이 시간이 어지럽게 보내는 것은 아니겠죠?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편이 당시에 야근을 자주 해서 요리할 여유가 조금 더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리는 부엌에서 저의 몫이 되었어요. 또한 제가 직장에 다닌 적이 있지만 야근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의 업무가 신기하면서도 가엾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주로 아침 9시에 출근해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규칙적인 시간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남편은 아침 7시나 오전 10시에 출근하기도 했어요. 문제는 퇴근 시간이었는데 오후 8시에 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늦은 밤에 퇴근길을 오르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남편은 과도한 업무로 만성 피로에 시달리곤 했죠. 저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며 돈과 건강을 맞바꾸는 것이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주일에도 호되게 일한다면 모르겠는데요. 가끔 주말에도 일을 하다 보니 업무 부담이 너무 심했었습니다. 남편이 언제까지 그렇게 힘든 직장을 계속 다닐지, 이것은 제게만이 아니라 가정의 다른 가족들에게도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자기야, 작년에 얘기했을 때는 올해 이때쯤에는 일을 그만둘 거라고 말했지 않았었어? 이때쯤에 사업을 시작할 거라고 몇 번이고 얘기했잖아. 아, 그래. 조금 더 계획이 필요해서 지금 당장은 퇴사하기 어려워. 그렇다면 얼마나 더 다녀야 하는 거야? 올해 안에는 그만두기로 생각 중이지. 글쎄, 혹시 올해를 넘길 수도 있고 봄에 퇴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니까 어쩌면 내년 4월쯤에 되살아날지도 몰라. 뭐, 그래서 너무 긴 시간이 남았잖아. 그럼 왜 지금까지 나에게는 이때쯤에 그만둘 거라고 말해왔던 거야? 지난달에도 그랬었잖아. 천천히 시기를 지켜보고 있다는데 그 시기가 지금이라고 말하지 않았잖아. 그리고 계획은 바뀔 수 있고 수정되기도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까다롭게 받아들이는 건지. 개고생을 하면서 일하는 건 나인데 누가 남편이 고생하면서 일하는 건 모른다고 하나요? 아니, 더욱 제가 그런 것이었어요. 불쌍하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에 바쁘게 몰두해 있어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사실 일상이 아주 바쁜 나의 형태가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이건 완벽한 독박 생활이잖아. 게다가 나는 집안일에만 전념하는 집사람도 아니라 나 또한 나이든 직장 생활도 하고 매일 밖에서 근무를 하면서 돌아와서 왜 나 혼자 청소부터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나는 자유롭게 쓰지도 못하고 우리의 일정에
나는 맞춰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게 이 인간의 스케줄에 맞춰줘야 할 것이라는 게 도대체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자기 집에서 혼자 살았던 시절의 나의 남편은 어떻게 살아남고 모든 것을 다 했을까에 대해 궁금할 만큼 나의 남편은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서로 자취를 해서 동거를 한 적이 없어서 이 정도까지인 줄 몰랐어요. 남편의 자취방에 가끔 놀러 가보면 컵라면을 비롯한 각종 인스턴트 용기들이 꽤 보였었거든요. 그런 걸로 끼니를 대충 때우는 게 아닌가 보다 했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마음에 결혼 전부터 남편에게 음식을 많이 해줬었네요. 우와, 덕분에 집밥을 잘 챙겨 먹어서 좋아요. 이렇게 집에서 먹으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식비도 훨씬 더 절약하는 것 같아요. 남편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니 그때 별로 안 한 게 후회됐습니다만 직접 만드는 게 더욱 값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1인분을 만든다고 해도 재료는 어차피 10인분을 만드는 메뉴에 들어가는 재료의 구성과 달라지지 않았으니 다 사야만 했죠. 그래서 남편은 몰랐을 거예요. 직접 만들어 먹는데 들어가는 엄청난 수고로 말입니다. 결혼한 후에는 대놓고 제가 차리는 밥만 받아들이는 것에 불만이 있더군요. 자기가 어느 시간에 퇴근하든 꼭 제가 차리는 밥상을 받아먹기를 원했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남편의 자취방에 음식을 가져다 주거나 제가 자취방에서 음식을 해 먹던 남편이 잘 먹어주어서 결혼하면 먹는 것을 잘 챙겨줘야겠다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타고난 천성이 남에게 음식을 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작게 소품 같은 것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도 잘 먹었어요. 다음에는 버섯볶음 같은 요리를 안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3번 먹으니까 버섯볶음 같은 메뉴는 정말 좋더라고요. 소불고기에는 앞으로 버섯은 넣지 말아주세요. 남편은 연애 시절부터 제게 이런 식으로 음식에 대한 요구를 남겼었죠.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참 묘하게 들리는 요구였지만 그렇다고 콕 집어서 지적하기에는 속 좁은 사람이 될까 우려되어서 그냥 입 다물게 되었던 거예요. 어쩌다 보니 결혼하기 전부터 제가 그래서 남편에게 질질 끄는 밥상은 기본이에요. 때로는 구첩이나 정성껏 차려놓은 밥상을 드리게 되기도 했죠. 남편의 강한 요구에 따라 항상 구이나 고기 요리 메뉴를 하나는 꼭 포함시켜주곤 했어요. 요즘 젊은 남성들 중에서도 이렇게 힘든 직장에서 애쓰는 분들이 많아서 아무리 돈을 많이 주더라도 모두 몸과 마음 편한 일을 찾아요. 좀처럼 성실하고 고된 일을 하는 분들이 드물어서 건강관리 차원에서 식사도 제대로 챙겨드려야 하죠. 제가 없으면 너무나도 쉽게 인스턴트 식품만으로 버티다가 조기 요절할 것 같아서요.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성심성의껏 챙겨주었던 것입니다. 결혼할 때가 다가오면서 점점 걱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결혼 후에는 고쳐 밥상을 차려주지 않는다며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결혼하면 각자가 따로 살던 것과는 다르게 집안일이 2배로 늘어날 테니 직장 다니면서 그만큼 할 수 없다는 걸 자세히 말씀드리려고요. 그만큼 부담스럽다고 할 필요도 없고 연애 시절에 밥을 몇 번이나 차려줬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까지 못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런 마음을 남편에게 분명히 전달했어요. 부지런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특히 끈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밥상을 대단하게 차려내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나중에 사기 결혼을 당했다는 등의 비난은 하지 말라고 남편에게 강력하게 주장해 두었습니다. 남편 또한 이를 순수하게 이해했다고 하며 동의했고 그렇게 해서 결혼 당시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남편은 끈질기고 열정적인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 결과 남편은 제때 일을 그만두지 않고 대신 밥상을 정성 가득 차려 두었다는 듯이 매일 저를 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밥상을 그렇게 차리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이를 이해하지 않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태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애정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던데 벌써 나에 대한 마음이 식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는 헛소리를 내놓으면서 저를 화나게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바쁘게 살던 일로 바뀌고 밥 타령이나 하는 남자와 결혼을 했다고 생각하느냐고. 처음부터 남자랑 결혼까지 한 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에 대해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양심적으로는 억울한 점이 있었는데요. 처음 남편과 결혼을 고려하게 된 것은 남편이 저와 결혼을 원한다고 계속해서 유혹을 해서 그랬었습니다.
제 남편의 시골은 가깝지 않았지만 결혼 후 남편이 취직한 이후로 혼자 살다 보니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맞을 때 결혼하자고 남편은 저에게 많이 말을 해왔어요. 계속해서 듣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속담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지금은 남편이 눈을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하고 있지만 이것은 전부 자신의 일을 시작하려고 앞서 치르는 일이며 자기 사업으로 꼭 성공할 것이라고 했어요. 또한 그 과정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저를 위해 기꺼이 쓰겠다고도 했죠. 그런 발언을 듣고 있는데 그런 여자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집이 부유한 것도 아니고 제가 수입이 많은 것도 아니니까요. 고양이가 일자리가 많았더라면 나는 그냥 집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지방이 소도시가 아니었더라면 나의 직종이 그곳에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 홀로 살며 돈을 벌었을 뿐입니다. 내 월급이 객관적으로 많은 것도 아니고 급여가 많이 오를 것이란 전망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늘이 나에게 수지맞는 결혼을 하라고 준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계산을 나도 나름대로 해보고 남편이 입에 달고 사는 우리 결혼하자는 말에 드디어 승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남편의 돈을 다 받아먹는 처제가 되었으므로 잔말이 아니라 집안일을 다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럼 궁금증을 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해결해 보세요. 품으실 수도 있겠다는 짐작이 듭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는 잠자리에 엎드려 남편이 얼마나 바쁘든 상관없이 그로 인해 제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든 조용히 참아야 했겠죠. 남편은 결혼 후에 이렇게 고생하여 번 돈을 제게 맡긴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유는 매우 그럴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퇴사 후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것을 말했었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는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자신이 모든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결혼 시집은 땅에 대해 남편의 반, 제 반 부담으로 마련되었으며 혼수는 시부모님들이 거의 전액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아무리 그래도 몸만 달랑 들고 시집가는 건 안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다가는 괜히 책 잡혀서 고달플 수도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돈 없는 돈을 탈탈 털어서 집을 마련하는데 도와주시려고 했던 돈의 반을 제게 대주셨죠. 제가 저축해 놓은 돈은 결혼 후에는 가능한 건드리지 말라고 바라셨어요. 부모님은 매우 단호하셨기 때문에 저는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계산해보면 결혼 후에 제가 금전적으로 크게 기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 제가 함께 공헌한 거야? 가사 노동력을 고려해보면 결국 그 사람이 투자한 것은 내가 투자한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 노동력은 당연히 공평하지 않을까? 파출부를 불러도 돈이 얼마나 들지?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이 일에 몰두하며 미래를 계획하는 그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였고 제가 열심히 뒷바라지하는 것은 미래를 향한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했었지만 막상 결혼을 해보니 그림은 제가 상상한 것과 너무나 다르고 달랐습니다. 집안일은 거의 손도 대지 않으면서 먹는 밥과 정성만 빼앗아가는 남편이 월급을 받아도 한 달에 50만 원만 저에게 던져주고 이것으로 해결해라고 하면 그럴 줄 알았던 남편이라는 생각에 점점 어이가 없는 구조였네요. 50만 원 밖에 못 됐지만 그때의 물값으로 생각해도 한 달 식비로 고려할 만한 금액이었습니다. 당연히 제 노동력에 대한 대가도 여기서 모두 빠져나갔죠. 또 토스트라고요. 내가 무슨 미국인인 줄 아나요? 빵만 먹고 살 수 있겠어요? 언제는 토스트가 바쁘다고 맛있다며 간편하게 먹은 적도 좋고 속이 든든해서 최고라 할 때도 있는데 오늘은 왜 또 토스트가 별로일까요? 이런 건 꼭 말로 해야 알아들을까요? 똑같은 메뉴는 이틀 연속만 가능하다고 2번은 되어도 3번은 안 된다고요. 오늘 저녁에 김치찌개를 끓이지 말아야겠어요. 요즘 걸면 걸핏하면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언제는 김치찌개를 1년 내내 먹어도 좋다며 질리지 않는 메뉴라고 했는데요. 왜 또 그래요? 진짜 나 짜증나서 못 참겠어요. 못 해먹겠다고 그래요? 짜증나게 만들었으면 미안해요. 나도 생각을 정리하고 오늘 퇴근해서 말해줄게요. 남편이 의미심장하게 그런 말을 남겼던 날, 저는 내심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될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퇴사 이야기할지, 앞으로는 밥 투정을 안 하겠다는 선언일지,
짐작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늦게 퇴근한 남편이 저한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제가 그것을 받아보았더니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식단표였어요. 학교 같은 기관에서 사용하는 식단표 있죠. 그의 양식 그대로 식단표를 자기가 짰다고요. 오늘 미치게 바쁜 와중에 그것까지 만들느라고 고생 좀 했다. 이제부터 그거 보고 만들어 줄 거예요. 그 기간 안에 다음 것도 빨리 만들어서 전달해 줄게. 이 사람은 혹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건가 하는 합당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메뉴를 보니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만들기 번거로운 것들만 오질나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집에 제가 살다 놓은 재료에 맞춰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남편이 왜 자기가 적어놓은 대로 안 만드냐고 툴툴거리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본인 사업은 언제 시작할 건데 그거요? 기약은 있어? 제가 묻자마자 조용해져서 밥만 퍼먹더군요. 얄밉고 어이가 없는 남편의 입을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비장의 카드란 공교롭게도 바로 퇴사와 사업 이야기였습니다. 얘 얘기만 나오면 남편은 유구무원이 되어서 씩씩거릴 뿐 저에게 제대로 된 데크도 못하였죠. 그놈의 사업 준비 핑계 때문에 저한테 돈도 꼴랑 50만 원만 던져주고 있었으니 죄까지 깬 무슨 할 말이 있겠나요? 어느 날은 제가 출근 준비로 바쁘게 부산을 떨면서도 남편의 먹거리를 챙겨주다가 정신이 멍해졌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내가 지금 결혼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걸까요? 남편은 항상 돈 문제와 사업 준비 얘기를 하고 그 얘기로 인해 신경전만 벌이고 신혼부부의 달콤한 순간은 전혀 없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모든 것이 부질없게 느껴졌다. 어느 날 남편이 조금 일찍 퇴근해서 밥상에서 밥투정을 했다. 요즘 힘들어서 죽겠는데 저녁 식사가 이런 모습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게 뭐야? 이런 걸 내가 먹으라고 차린 거야? 라고 남편이 계란찜을 숟가락으로 뒤적거리면서 신경질을 냈을 때 나도 울컥했다. 내가 널 보살피는 줄 알아? 언제까지 이렇게 반복되어야 할까? 하루하루 참느라 지쳐간다. 인내심은 결코 많지 않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최저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라도 하는 것보다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돈을 벌기는 하겠지만 그건 모두가 아니어요.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점들을 남편에게 다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 말을 들을수록 입을 점점 더 꾹 다물더군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물었을 때 남편은 화들짝 놀랐어요. 이거 완전히 사기 결혼 아니야? 자기가 나랑 결혼하기 전에 말했던 것들 중에 지킨 게 뭐가 있어? 돈을 준다면서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사업이든 뭔지 그게 아직도 기약 없으면 그냥 나한테 돈을 줘야지. 그게 맞는 거잖아. 사기인데 너 말을 왜 그렇게 하냐? 나도 지금 나름대로 생각이 다 있으니까 괜히 설레발 떨어서 초라도 칠까 봐 너한테 말을 아직 못하고 있는 거야? 그것뿐이었어. 왜 어차피 다시 사업하기로 한 건데? 시작이 미뤄졌다고 그럴 거잖아. 뻔한 일이야. 아니야. 나랑 절친한 성건이 형 너도 알지? 그 오빠라면 당연히 알 텐데 우리 결혼식 사위로 본 적 있잖아. 그런데 갑자기 왜 그 오빠가 성건이 형이랑 동업하는 형태로 시작을 해볼까 해서 벌써 준비 중이고 나는 차면 기획만. 회사에서 일이 마무리되는 대로 제사의사를 밝힐 거야. 남편이 진지하게 이야기하자 귀가 솔깃해졌어요. 전 미묘하게 진실한 것 같아서요. 보듯 최근에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고 연봉 직장이라면 그만두기 아까울 것 같지만 남편이 저랑 연애하던 시절부터 그 직장은 사업의 길로 가기 위한 단계일 뿐이라고 못을 박았었기 때문에 퇴사를 한다는 것을 제가 만류할 의사가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하루빨리 그놈의 사업을 시작해서 저에게 결혼 전부터 약속했던 돈이나 따박따박 안겨주고 경제권을 넘겨줬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어차피 모든 집안일은 제가 전담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 그렇다는 거지 알았어. 퇴사일 확정되면 말해줘. 이번에는 믿어볼게 그리고 퇴사하면 나한테 벌리는 돈을 주겠다고 했던 약속 그거 꼭 지켜? 당연하지. 결혼해서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면목이 없었잖아.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내가 했던 약속들을 꼭 지키겠어요. 못 이기는 척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남편의 일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하기도 해요. 설마 냉장고에서 반찬도 못 꺼내 먹는 등신으로 계속 남지 않기를 바랬어요. 전업주부도 아니고 어떻게 남편 뒷바라지 않는 아내로 지내냐고. 이렇게 계속 살 순 없겠죠. 심지어 시부모님 안부 전하는 것도, 시댁에 대소사 돌아가는 것도, 내가 연락을 받아야 하는데 용돈 챙겨드리는 것도 내가 다 신경 써야 해요. 쓰기 전부 독박이에요. 앞으로는 남편이란 사람을 좀 다르게 살아가야겠죠. 그런데 인생은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대부분 그런 대로 일어나요. 남편은 그때로부터 잠시 후에 퇴사하거나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척과 사업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초창기에는 여기저기 바쁘게 다니며 거의 회사 생활과 비슷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만의 휴일을 가져보기 시작했죠.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시간에 집에 있는데도 청소기 한 번 돌리면 어떨까요? 지독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눈앞에서 시켜야만 그 일을 했어요. 한술 더 떠서 딱 시키는 일만 하고 부수적인 것은 결코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등신이 군대에서 어떻게 생활하며 살아남았는지 의문스러웠네요. 밥상 앞에서 한숨 내쉬는 모습을 보면 그 머리통에 꿀밤을 먹이고 싶었습니다. 초란 밥상을 보면 몸이 축 처지고 살맛이 나지 않는다. 그럴 때 혼잣말을 하며 사람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아무 소리도 안 한다고 발뺌했어요. 저를 보고 신경과민이래요. 아니요. 돈을 주고 밥상을 푸짐하게 차리라고 말한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겠지만 쥐뿔 한 토막도 주지 않으면서 불만만 많다 보니 기가 막혔어요. 언제쯤 돈이 저에게 입금되는지 궁금해서 참고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게 언제쯤 자신의 수익을 송금해줄지를 기다리고 있었죠. 사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 5달이 되었을 때 은행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돈을 보낸 사람의 이름이 사업체 이름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몫을 전부 제게 송금한 것인가 생각하여 놀랐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사업체 명의로 제게 입금된 것에 놀랐었어요. 남편에게 슬쩍 물어보니 사업장으로 들어오는 수익 관리를 동업하는 그의 형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남편은 그의 형으로부터 돈을 받는 입장이 되었고 받는 계좌를 제 것으로 지정해 놨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생활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돈은 사업을 시작하는 자금으로 거의 투자해버렸어요. 당장은 돈은 있어? 나 쓸 건 있지? 내가 써봐야 뭐라니. 그렇게 큰 돈 나가리를 한다고 내가 내 목에 돈을 다 받고 나한테 용돈을 줘. 그러면 나는 그 용돈으로 생활할게. 남편의 그 발언은 경제적 결정권을 전부 저에게 맡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킨 것은 물론 저에게 모든 것을 맡긴 채로 신뢰하겠다는 남편의 의미였습니다. 태도에 감동받았어요. 그래, 결국에 이렇게 기다려온 순간이 왔네. 그 전까지는 매일 12번 넘게 결혼을 한 것이 속상해지고 후회를 반복하며 이혼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남편은 그럴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어. 모든 것이 정리되고 나서 반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 받은 돈의 액수가 만족스럽지 않았어. 지난달에도 그랬고 내 월급보다 훨씬 적어. 이런 것이 초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어쩌면 속상해지고 남편 걱정도 되는 것 같아서. 슬쩍 상황을 살펴봤을 때 남편은 예전 직장 생활 시절보다 현재가 훨씬 더 좋다며 기쁨을 느끼며 웃고 있다고 보이시나요?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 보이며 현재 상황이 더 좋고 행복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더 말해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집안일에 관심을 두지 않으려는 태도가 거슬리기도 하지만 반면에 경제적 결정을 모두 저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 생활하는 모습은 존경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재빨리 남편의 체크카드에 돈을 넣어주었습니다. 남편은 큰 금액을 쓰는 취미생활을 즐긴답니다. 썸쓰미는 소박한 편이었어요.
가끔 친구들과 모여 놀거나 사업 관련 술자리를 제외하면 돈을 쓰는 일도 거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버는 돈과 남편이 벌어들이는 수입을 합쳐 가게를 열심히 운영하고 살림을 꾸려 나갔습니다. 어느 날, 제 친정 아버지의 환갑이 다가왔을 때 남편의 수입이 적어져 염려가 들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아버지 환갑 때 어떻게 할 거야? 물어보니 남편이 놀랍게도 이미 환갑이 지났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와 제 친정 아버지는 연세가 비슷해서요. 환갑잔치를 준비하면서 남편과의 대화가 예상외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남편이나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작년에 생신을 맞은 것 같은데도 환갑잔치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예상외의 일정으로 인해 여행 같은 계획을 세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남편에게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남편은 사장님의 바쁜 업무로 여행을 계획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전 그의 말에 실망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친께서 특히 사업장을 다니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내심 환갑을 기념하여 함께 여행을 떠날까 했었습니다. 결국 환갑잔치 직전에는 친정 가족들과 함께 2박 3일 펜션 나들이로 대신하여 환갑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일에는 남편이 동행하지 못했어요. 잔치 날에 참석했습니다. 친정에서 아버지의 환갑을 맞이하는 일에 남편의 태도가 제 기준에 따라 매우 대담했습니다. 자기야, 어쨌든 장인어른 환갑이잖아. 너는 뭘 준비한 게 없잖아. 돈은 다 나한테 맡기고 살아가는데 내가 뭘 준비하겠어? 남편이 말하자 난 괜히 속 상해졌어요. 그래도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남편이 얼마 후에 5만 원권 2장을 건네주더군요. 에이, 거짓말이잖아. 사실 환갑 선물로 용돈을 준비했잖아. 여기 10만 원. 제 친정 아버지께서 황금 결혼을 축하하시기 위해 남편이 10만 원을 준비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고맙다고 할지 아니면 미쳤냐고 화를 내야 할지 헷갈렸습니다. 일단 받아들였지만 생각해보니 기분이 이상하고 별로였습니다. 그래도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저는 남편의 모든 수입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돈에 대해 뭐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따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요즘 사업이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하여 더욱 그랬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받은 금액도 그의 수입에 직접 영향을 받는 만큼 사업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라리 정성이 담긴 감사 편지라도 받았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10만 원만 받고 끝나다 보니 정성이 없어 보일까봐 한숨을 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친정 아버지의 환갑을 축하하기 위해 제 돈을 보태서 1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환갑이라 그것도 결혼한 자식이 이 정도의 돈도 못 드리면 못 벌 꼴을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정 부모님께는 남편과 저가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용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유야무야 친정 아버지의 환갑이 무사히 지나갔고 얼마 뒤였습니다. 곧 아버지의 환갑이 다가올 것 같은데 뭘 선물해드리면 좋을까 생각 중입니다. 시댁 식구들이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물어봐야겠어요. 제가 그런 걱정으로 미리 아버지의 환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환갑 주인공의 아들인 남편은 천하태평한 사람이다. 자기야, 자기네 아버님 환갑 때 뭐 해드릴 생각 없어? 환갑잔치도 전부 형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렇고. 우리는 그냥 들어간 돈만큼 준비하면 돼. 오, 그러던가.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 아버지 환갑 같은 거 크게 신경 안 쓰신다고 했더라. 남편의 무심한 언행에 저는 이래서 아들은 안 된다. 딸보다 섬세하지가 못한다는 생각이나 하고 말았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뒷이야기가 펼쳐질 줄은입니다. 꿈에서조차 몰랐습니다. 시아버지의 환갑을 잘 넘기고 나서 2주가 지났을 때였는데 환갑잔치를 시댁과 가까운 옆 지역에서 했었기 때문에 그 당일에 제가 시댁에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어요. 잔치가 생각보다 길어져서 시간이 늦은 바람에 시댁에 못 두르고 집으로 돌아왔었거든요. 그게 내내 마음에 걸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일이 있다면서 외출한 토요일에 혼자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가면 민폐일까봐 일부러 시간대로 어중간하게 맞춰서 시부모님께서 좋아하시는 간식들을 사들고 도착했을 때였어요. 이쪽은 우리 시댁 식구들 주차 구역인데
제 차는 지금 어떻게 되겠다고 이쪽에 주차했을까 싶더라고요. 다가오는 거예요. 짐을 들고 차에서 내려온 제가 시댁으로 들어가려다가 문득 건물로 다가오는 차를 보고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직시하니 벤츠더라고요. 이 건물에서 벤츠를 타시는 분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떤 이웃이 새 차를 구매했을까 하다가 운전석에 내려 올려있는 인물을 보고 나는 마구소스를 쳤습니다. 벤츠를 몰고 오신 분이 곧 시아버지셨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 내려 나오신 분은 바로 나의 안면이 있는 시댁 남편이셨죠. 이야, 승차감이 최고였어요. 사업하는 아들이 잘하셔서 환갑 선물로 이런 고급 차량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그 아저씨가 큰 소리로 외치면서 웃으시는 모습을 보고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아들 예건이 봐도 제 남편 이야기였어요. 어깨를 으쓱하시며 시아버지께서는 제 궁금증의 세기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리 얼마 되지 않아서 직장을 떠나 사업을 시작한 아들이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다고 해서 나는 말년에 아주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결과 시아버지께 벤츠 차량을 선물해준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 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양손에 짐을 진 채로 시아버지에게 성큼성큼 다가가자 그러자 그분은 나를 발견하셔서 정말 놀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차로 우리 아들이 뽑아주신 거예요. 아버지 환갑을 기념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한테는 자기가 나중에 말하겠다고 했는데 굳이 먼저 말하지 말라고 그런 말을 함께 했던데 아버지께서 이게 큰일이라는 표정으로 말끝을 흐리셨어요. 아, 아버지께서 제 남편에게 선물 받으신 그 값비싼 벤츠 차량을 구입하신다고 해서 바로 실물로 받아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차를 뽑고 나서 받기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필요했었죠. 그럼 뭐야? 진작에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잖아. 아버지의 환갑을 맞추어 드리려고 우리 아버지가 환갑을 맞이하게 되면서 계획을 구상해 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별을 느껴 화가 나서 시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차에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주말이어서 일찍 돌아왔다가 제가 도착하지 않은 그 시간에 남편이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을 보니 뭔가 화난 강아지처럼 보이더라고요. 한눈에 알았죠. 아버님이 남편에게 상황을 전달해 주신 모양입니다. 일단 오해하지 말고 이야기를 들어봐. 뭘? 어떤 오해를 하지? 우리 아버지가 환갑을 맞이하면서 돈이 부족하다고 10만 원을 주셔서 이라고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환갑을 맞이하실 때 벤츠 선물을 득실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오해가 있을까 하며 제가 본 벤츠가 짝퉁이었는지 그 돈은 어디서 나왔는지 곧장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직장을 그만두며 받은 죄책감으로 따로 모아둔 비상금을 모두 합쳐서 진짜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차를 사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예전부터 중고차만 많이 타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새 차를 사드리는 것이 제 오랜 소망이었습니다. 딱 맞춰서 준비했던 것이었고 아버지께서 아껴 사셨기 때문에 제게는 일절 투자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셨기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항상 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빚을 갚고 싶었습니다. 꼭 차를 뽑아드리고 싶었어요. 그거 뽑아드리느라 나는 돈을 전부 털렸고 버는 돈은 다 너한테 가고 있으니까 나는 빈털털이나 지금과 다름없지만 효도했다는 생각에 마음은 기쁩니다. 장인어른께는 이렇게 못해드려서 미안해요. 지금은 사업이 어렵지만 성공하면 훗날 장인어른께도 정말 잘해드릴게요. 남편이 울상을 재우면서 간절히 제 앞에서 호소를 하기에 제 분노가 점차 사그라들었습니다. 공쳐놨던 돈이 그만큼씩이나 있었고 그걸 시아버지의 차 구입에 다 써버렸다는 사실이 참으로 기가 막혔지만 그런 효도가 본인의 꿈이었다고 하니까 모진요. 말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난감했지만 저를 속인 것과 음흉한 일을 몰래 벌인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쌀을 씻다가도 갑자기 화가 치밀어 왔어요. 저런 놈, 내가 뭘 예쁘다 하면 밥을 차려줘야 한다고 생각해 진짜 화병에 걸린 것 같았는데 어딘가 가서 이러한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고 혼자서 이것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뒷이야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환갑 선물로 받은 벤츠가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이었던 것이었어요. 그 빙산의 실체를 우연한 계기로 마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오늘은 급여일인데 왜 밤이 다 되도록 입금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 주말도 아니고 평일에 이럴 수가 있나?
남편의 급여가 안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별별 생각을 했다. 혹시 사업장이 다 쓰러져가나 거의 망해가나. 돈이 안 들어올 만큼의 상황이라면 당연히 급여 일정에 관해 남편이 나에게 말을 했을 텐데 지금은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런 고민들을 안고 남편에게 직접 물어볼까 말까 고민했다. 그냥 물어봐도 될 일이었는데 이상하게 제 가슴 한켠에 묘한 의구심이 있었다. 그것이 제 입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다음 날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여 남편의 노트북을 뒤적거렸습니다. 아침에 출근이 더 일러서 확인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니 인증이 필요했는데 남편의 노트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마침 남편의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여 남편의 계좌로 들어가 보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이체 목록까지 확인하던 중에 말이에요. 이게 뭐야? 이건 나한테 입금된 내역들이잖아. 왜 이 계좌에 찍혀 있어? 남편의 계좌에는 다다다리 저에게 입금된 내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결과 부정하고 싶었지만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은 급여일에 맞춰서 돈을 직접 저에게 입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송금하는 사람의 이름을 사업자 명으로 변경하며 일일이 수동으로 송금했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사업장에서 받은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그 돈은 남편의 계좌에 예금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장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후 저에게 수동으로 직접 입금했던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100만 원 이상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만 저에게 입금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가요? 그래서 사업을 하고 돈을 벌어서 일부분만